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집트 건축에 이어서 좀 남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부터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집트 건축에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집트 건축에서 우리가 봤던 게 결국은 이집트 건축이 서양 건축의 뭐 뿌리이다, 그치? 라는 걸로 이야기해서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뭐 구조, 기둥 구성 방식, 그리고 비례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살펴봤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비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던 거고, 그다음에 건축의 유형에서 이집트 건축 유형에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크게 분묘 건축이랑 그 다음에 신전 건축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분묘 건축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신전 건축을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묘 건축이라는 거는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마스타바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이 신전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묘 건축이랑은 분명 차이가 나고 건축의 어떤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한꺼번에 지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신전건축에서 신전건축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예배신전 그리고 장제신전, 혹은 다른 말로는 제사신전이라고도 하고요. 장제신전은 분묘신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예배신전은 이제 가장 순수하게 이제 신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신전 건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장제신전이라는 거는 왕의 무덤의 기능까지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건 예배신전이긴 해요. 그래서 예배신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신전. 형식성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형식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드로모스, 오벨리스크, 제1탐문, 중정, 제2탐문, 다주실, 제3탐문, 지성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 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은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빠르게. 대충의 이 예배신전의 그 전체적인 그 배치, 레이아웃을 그려볼 건데, 제일 먼저 볼게요.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먼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여기 지금 일렬로 쫙 도열해 있는 거. 이 친구가 뭐냐면 얘가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 스핑크스가 이제 이렇게 길 따라서 양쪽에 이제 도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뭐 스핑크스 스트리트라고도 부르고요. 주로 이제 결국 이 길이잖아.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드로모스라고 해요. 정말. 드로모스. 드로모스는 우리말로 하면 참도죠. 그죠? 참배하러 가는 길,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로모스 주변을 스핑크스가 이제 쫙 일렬로 양쪽에 이제 도열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모스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제가 X자 양쪽에 표시한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이제 오벨리스크 같은 거예요. 오벨리스크 혹은 이거를 이 신전을 건설한 왕의 조각상, 왕의 조상이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가 다 같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큰 벽이 하나 나와요. 큰 벽. 이 큰 벽에 문이 하나 뚫려 있는 거죠. 가운데 문이 뚫려 있는데, 그래서 문은 문인데 탑처럼 굉장히 높다고 해서 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론이라고 해요. 파일론은 우리말로 탑문이다. 이게 그래서 파일론인데 얘가 첫 번째다 해서 이제 첫 번째 파일론이 되는 거죠. first 파일론. 그래서 이 파일론을 넘어서 지나 들어가면 여기 큰 중정이 하나 나와요. 중정이 나오면서 저기 코트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코트, 중정. 이 중정의 주변에는 이렇게 막 기둥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 코트를 지나면 이제 다시 파일론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세컨드 파일론이죠. 제2탐문. 이 제2탐문을 지나면 이번에는 실이 하나 나오는데 안에 방이 하나 있단 말이야. 큰 방이 하나 나오는데 이 큰 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둥으로 들어가 있는 다주실, 즉 하이퍼스타일 홀이죠. 하이퍼스타일 홀, 다주실. 그다음 다주실을 지나면 이제 세 번째 서드 파일론이 나오고요. 제3 파일론이 나오고요. 제3 파일론을 지나가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실들이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지성소. 제가 그린 거는 이제 예배 신전의 굉장히 전형적인 타입, 티피컬 플랜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형식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예배 신전들은 대부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뭐 부서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기에다 또 덧붙여서 더 확장된 것들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정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주실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일론이 뭐 5개까지 6개, 뭐 7개, 8개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티피컬한 전체적인 배치 평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 굉장히 형식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형식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일련의 이제 공간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거의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축성이 강하죠. 축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그죠? 축, 양쪽의 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더라. 축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칭이죠. 그죠? 좌우 대칭의 느낌.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공간 연출, 공간에 대한 연출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자른다고 봅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살펴보면 잘 안 되지.
이렇게 단면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단면을 끊어 보면 그 부분이 위에 이제 이렇게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천장이 가운데는 이렇게 높고 양쪽에는 이렇게 낮아요. 자, 이해되시죠? 어떤 형태인지. 그죠? 이렇게. 닫으실 부분을 끊어보면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이랑 양쪽의 부분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여기가 일종의 계고부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뭐 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높이 차이에 의해서 저 이제 실내에서 봤을 때 높은 측면에 생기는 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고측창. 그래서 영어로는 clear story. 고측창이라고 해요. 측창. 그래서 여기 이제 고측창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 고측장이 생성이 되면 결국 가운데 부분은 좀 그래도 이제 햇빛이 들어올 거고 이 양쪽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풍부한 공간 연출, 그러니까 음영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어떤 가운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밝게 빛을 이용하는 굉장히 의도적인 풍부하고 또한 의도적인 그런 공간 연출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굉장히 어두울 텐데 빛을 이용해서 저기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보통 여러 그 신전에서 이 하이퍼스타일 홀을 지나가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이 이렇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좀 올라가요. 이 부분보다 좀 높다라는 거지 여기가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투시도적인 효과가 훨씬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어떤 굉장히 의도적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신전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굉장히 형식성이 강하고 다양한 공간 연출 그리고 의도적인 공간 연출 그리고 대칭성, 축성이 강하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배 신전의 한 가지 예를 보겠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룩소르라는 동네에 있는 아몬레라는 신전이에요. 아몬레 신전. 이 아몬레 신전 한번 봅시다. 뭐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스핑크스가 도열해 있죠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드로모스 이쪽이 드로모스고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파일론이죠. 여기가 파일론. 색깔 다르게 할까? 초록색? 자, 양쪽에 이제 여기 스핑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종의 길이지. 여기가 이제 드로모스가 되고요. 드로모스 혹은 뭐 스핑크스 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요. 원래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이 서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죠? 파일론. 파일론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코트가 있고요. 코트 양쪽에는 보면 기둥보 시스템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론이 하나 더 있고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다주실, 하이퍼스타일 홀, 다주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 뒤쪽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의 그 지성소 같은 게 있었겠죠. 여기 평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일론들이 있고 중정이 있고 또 파일론이 있고 다주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장이 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죠. 나중에 확장된 것들 여러 템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게 룩스로에 있는 아몬렛 신전의 모습입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스핑크 스트리트를 지나서 드로모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높게 솟아있는 파일론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트에서 바라다 보이는 양쪽의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이제 하이프 스타일 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둥의 모습들이 잘 보이죠. 자, 기둥들 제가 그때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기둥의 구성 방식 중에 모듈이 눈에 보이죠? 모듈들. 그죠? 요 하나하나가 일종의 기본 단위로서 이 기둥의 어떤 높이라든지 스팬을 결정을 한다. 결국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또 주들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마치 굉장히 다양한 주들들이 보이고 그 위에 보호가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창들, 이런 창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창들을 구성을 해서 여기가 뭐라고 이름이 클리어 스토리 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써요. 클리어 스토리 다 똑같은 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고요. 고측 창을 이용해서 빛과 환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가운데 부분과 양쪽 부분 사이에 어떤 높이 차이를 이용한 해서 이제 창을 뚫는 방식을 쓴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예배 신전의 어떤 형식성, 예배 신전의 어떤 한 가지 예들을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형식성이 뛰어나다. 대칭성, 축성, 풍부하고 의도적인 공간 연출, 그리고 뭐 그런 거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제 신전인데요. 장제 신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무덤과 신전의 기능을 같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장제 신전은 예배 신전과 모시는 신이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반적으로 이집트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에다가 이제 왕까지 포함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편이다. 그러니까 예배 신전은 굉장히 형식성도 뛰어나고 형식성도 아주 높고 그래서 규모도 크곤 하지만 장대 신전은 좀 규모가 작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식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특별한 형식성이 없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예배 신전 같은 경우는 도심에 주로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장대 신전 우리가 지금 보는 장대 신전은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좀 자연 속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별한 형식성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장대 신전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합세스투 여왕의 장제 신전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읽어요. 합세수트 그죠? 합세수트 여왕의 장제 신전입니다. 이 합세수트 여왕은 게임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CF 보니까 자 아무튼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여왕의 장제 신전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뒤쪽에 보면 아주 거대한 절벽이 뒤에 배경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대한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나지막한 형태로서 형성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직성 그리고 수평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집트의 강렬한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림자,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음영의 어떤 대조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좀 어딘가 좀 근대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근대적인 마치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습니다만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굉장히 기하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조형성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또 신전으로서의 형식은 혹은 신전으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도 여기는 이런 건가 보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접근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예배 신전에서 봤던 어떤 파일론이라든지 오벨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눈에 띄지 않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람세스 2세의 장제 신전이 되겠습니다. 람세스 2세는 물론 그 당시 굉장히 권력이 많은 굉장히 힘센 왕이었기 때문에 신전들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보시는 이 신전이고, 이 신전을 주로 이제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많이 불려요. 아부신벨 신전. 기원전 한 125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면 일종의 앙굴 분묘 형식이다. 앙굴 분묘 형식. 앙굴 분묘는 우리 지난번에 베니 하산의 앙굴 분묘라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굴을 파고 기둥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그죠? 분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앙굴 분묘 형태다. 굴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면 약 22m 높이 정도 되는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이 4개가 이제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 신전, 아부신벨 신전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아스완 댐이라고 있잖아요. 아스완 댐. 그 이집트의 아스완 댐이 건설이 되면서 이 댐의 건설로 인해서 이제 이게 수몰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네스코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친구들을 이전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그 이전할 때의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녀석을 이렇게 돌들을 차곡차곡 잘라가지고 하나하나씩 잘라서 걔를 위쪽 다른 쪽에다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공간은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얹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인공의 동굴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이 위에다가 이제 흙 여기서 잘라온 돌이나 흙 같은 거를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진짜 원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유네스코에서 이전한 그런 댐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예요. 원래는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기둥들이 있죠. 이런 기둥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기둥의 종류에서 이런 걸 우리가 조각 기둥이라고 해요. 조각 기둥은 동물이나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둥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기둥들이 결국은 나중에 특히 이제 이집트 건축들이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소위 이제 캐리아티드라는 형태로 이제 계승이 됩니다. 캐리아티드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여상주라고 주로 이야기해요. 보통 여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상주, 여신의 모습이 이제 기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캐리아티드, 그리스에서 캐리아티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우리 이집트 건축에서 기타로 우리가 기타 건축물로서 신전이나 분묘 건축 말고 기타 건축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게 결국 이런 거죠. 오벨리스크라든지 이제 스핑크스 이런 것들. 그래서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는 주요 건물 앞에 위치하면서 그 건물 혹은 그 영역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한다. 이제
어떤 우리가 원시시대 건축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영역성의 문제예요. 신성한 지역임을 알려준다든지, 혹은 그 왕권의 상징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오벨리스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오벨리스크에 보면은 다양한 그런 그 부조들이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왕권을 찬양하는 이야기나 뭐 전승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건립할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음각을 해놨죠. 네, 그런 게 오벨리스크고요.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죠. 수호신. 뭐 건물을 보호하거나, 혹은 뭐 종종 뭐 재단의 역할도 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수호신 역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뭡니까, 뭐 혜태 같은 뭐 그런 성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트 건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고대 그리스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리스 건축,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게해 문명인 미노스와 미케네가 붕괴된 이후 그리스 문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기원전 1100년경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 BC 146년 정도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전개된 건축 양식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건축이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어떤 로마 건축과 함께 고전주의 건축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고전주의 건축. 그리고 이 그리스 건축 이전에는 에게 건축이 있었다. 미노스와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의 고전주의적인 성격, 고전주의 건축의 원형이다. 요거 이제 요 글에서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양 문화가 이제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집트 건축 이야기하면서 서양 건축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고대 그리스는 서양 문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그것들이 시작되는 측면들이 되게 많았던 시대죠.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화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사용되던 시대도 이제 그리스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층의 이제 세분화, 이런 특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학, 고대 그리스의 문학이 굉장히 유명하죠. 뭡니까? 문학. 신화죠.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는 일종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그러면 또 철학을 빼놓을 수가 없지. 그치?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철학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 곳이, 가장 큰 시대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조형 예술이라든지 조형 예술이나 이제 건축 같은 분야, 이런 분야에 미의 개념,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개념이 이때쯤 되면 이제 정착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뭐 그 전까지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되거나 뭐 그런다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좀 사람들에서 개념 자체가 이제 정착이 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 건축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의 예술부터, 그리스 시대 예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예술을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환영주의 되겠습니다. 환영주의. 일루저니즘. 이게 아이가 폰트 특성이 굉장히 아이가 비슷해서 LLL이 아니라 조금만 길어도 이렇게 되네. 일루저니즘. 그러니까 환영주의란 말은 무슨 뒤에 이렇게 이즘이 붙는다는 거는 이 앞에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영주의도 결국은 환영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를 추구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식물과 똑같이 생긴 것을 추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성격은 이집트 예술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일루저니즘, 환영주의이기 때문에 실물과 똑같은 가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예술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비례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비례의 두 가지 성격, 객관적 비례 그리고 제작적 비례가 얼추 일치했었음을 살펴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객관적 비례를 표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그런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문제점들이었잖아. 캐논을 가지고 객관적 비례를 묘사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 동작에 따른 신체 길이 변화, 작가의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 그리고 관찰자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어떤 대응이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한정된 동작만 묘사한다든지, 단축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정면성의 원리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리드를 사용해서 어떤 몇 가지 동작에 따르는 신체의 길이들을 미리 다 정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해결책들은, 이러한 대응은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종의 별로 무시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그리스 사람들의 대응은 어땠는가?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세 가지 현상을 거꾸로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집트에서와 같은 어떤 디자인적인 느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어떤 제작적 비례의 성격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자연주의적인 묘사의 객관적 비례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 시대의 예술은 굉장히 객관적 비례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굉장히 의식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그리스 시대에서의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비례에 생겨나는 문제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어떤 이집트 예술과의 차이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동작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이 그림은 미론이라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이름이 있고요. 미론이라는 사람의 디스코볼로스, 우리말로 하면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기원전 450년경에 만들어진 조각이에요. 원래는 이 조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작은 소실되고 없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모작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 시대 때는 보통 청동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본들은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로마 때 다시 그것들을 복사해서 만든 것들이 남아있죠. 자, 아무튼 지금 동작들을 한번 보세요. 동작들. 이집트 예술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동작이죠. 이집트 예술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 있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약간 걸어가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집트 예술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어요. 이런 동작들은 신체가 완전 베베 꼬여 있습니다. 자, 불변하는 동작이 아니다. 원반을 던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반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있는 이게 뭐야? TV 리모컨? 네? TV 리모컨이나 뭐 아니면 뭐 VCR, 요즘 VCR 안 쓰나? 그지? 어쨌든 리모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리모컨에 보면은 포즈 버튼 있잖아요. 포즈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스톱 시키는 거지. 정지. 우리가 동영상 보다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유튜브 보다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정지시킨 거야. 그렇게 이제 어떤 순간적이고 또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우연적일 수밖에 없죠.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거예요. 즉 이집트 시대 때의 어떤 조각들은 굉장히 내세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런 불변의 동작들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 시대 때 보면은 굉장히 순간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고 한정된 동작을 묘사하고 있었지만 그리스 시대가 되니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무수한 동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작에 따른 신체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어떤 자신의 조각에 있어서의 중요한 테마로 잡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또 동작에 따른 신체 길이 변화에서 또 한 가지 예인데 이거는 폴리클레이토스. D가 아니라 S입니다.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리포로스라는 조각이에요. 폴리클레이토스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의 이름이고요. 폴리클레이토스. 보통 그냥 이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고 스펠링 발음되는 대로 스펠링 쓰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리포로스 상, 창을 든 사람이라는 그림 조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원작은 소실되고 없고요. 지금 있는 것도 이제 로마 시대 때 모작이고요. 지금 창을 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여기 창이. 창을 든 사람이라는 그림이고요. 조각입니다. 자, 이건 뭐로 유명하냐면 이거는 7등신으로 유명해요. 7등신. 제가 지난주에 그 인체비리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조각입니다. 원래는 그때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7등신의 캐논을 볼 수 있고요. 캐논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이 몸이. 좌우가 대칭이 아니죠. 그죠?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 좌우가 대칭이지 않는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집트 예술은 좌우가 기계적으로 대칭을 이루게 돼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좌우가 대칭이지 않지만. 이거 왜 그러느냐?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콘트라포스토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에서 인체를 표현할 때 무게를 한쪽 발에다가 집중시키고 다른 쪽 발을 편안하게 놓는 구도. 다른 말로 하면 짝다리 짚는 자세죠. 짝다리 자세를 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게를 한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쪽 발은 자연스럽게 굽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이나 가슴이나 몸의 여러 부분들이 신체 각 부분의 정면들이 살짝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살아서 눈앞에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이게 이제 콘트라포스토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동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체 길이가 변화하겠지만 신체 길이가 다르잖아요. 보세요. 이 다리의 길이나 그리고 이 다리의 길이가 다르잖아. 그치? 반드시 똑같았을 확률이 높은데 물론 좌우 다리가 길이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살아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어떤 영혼적인 내세에 사는 듯한 느낌 혹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지금 이 조각은 멘카우레와 카메레르 넵티 여왕입니다. 멘카우레 왕. 멘카우레 왕은 우리가 그때 기자의 때 피라미드 있었지? 피라미드 세 개가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아이고, 그죠? 너무 심한가? 기자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이게 멘카우레 왕의 한 65m짜리 좀 작은 피라미드 있었죠. 그 피라미드의 주인인 멘카우레 왕입니다. 파라오. 네, 그 사람의 조각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이집트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물론 다리가 앞쪽을 한쪽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기계적인 그런 대칭들을 추구하지만 로마는 그리스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쿠로스라는 조각이에요. 쿠로스. 테네아는 이제 도시의 이름입니다. 테네아라는 도시에서 출토된 쿠로스인데요. 쿠로스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의 청년 입상이에요. 청년을 조각한 고대 그리스 때의 조각을 우리가 쿠로스라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그리스 예술의 이제 초기작인데요. 아까 봤던 이집트 예술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근육의 형태 같은 근육이라든지 형태들은 조금은 이집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대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얘네들이 그리스 예술, 그리스 조각이 굉장히 이 이집트 조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조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archaic smile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archaic이라는 이제 archaic Greece라고 해서 그리스 상고기라고 하는데 상고기의 알카익 시대의 미술이에요. 알카익 스마일이라는 거는 이 알카익 시대, 그리스 시대를 몇 개로 나눌 때 알카익이라는 시기가 있고요. 다시 할게요.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시대 구분을 하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고대 그리스 시대 구분을 하면은 그리크 다크 에이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카이크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그리스. 이렇게 이제 보통 한 4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암흑기죠. 암흑기는 BC 한 1100년 정도부터 BC 1750년 정도 사이고요. 이때는 얘네들이 문자가 없어요. 문자도 없고 문자 기록이 없다고 보는 게 낫겠죠. 문자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유물도 좀 별로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카이크 그리스는 어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조각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고요. 한 BC 한 750년부터 BC 한 480년 뭐 경우에 따른 510년 요 정도 사이가 이제 알카이크 그리스의 시기입니다. 상고기, 암흑기, 상고기, 상고기, 그 다음에 고전기, 그 다음에 헬레니즘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알카이크 그리스 때는 굉장히 경직되고 어떤 일종의 신성한 자세를 취하는 이런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고전기는 이제 클래식 그리스, 그 다음에 헬레니즘기는 어떤 그리스 또 시대를 써야지. 클래식 같은 경우는 BC 한 500년 정도부터 한 323년 정도까지, 그 다음에 헬레니즘기는 BC 323년부터 BC 한 146년 정도까지가 이제 헬레니즘기고요. 이 헬레니스틱 그리스 시대는 그리스 문화의 패권이 중동까지 뻗어나갔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요. 자, 요거는 이 알카이크 그리스 시대 때 굉장히 어색한 그런 웃음을 짓고 있는 알카이크 스마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그 콘트라포스터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밀로의 비너스. 자, 이거는 밀로는 에게해에 있는 섬의 이름이에요. 밀로스 섬. 밀로스 섬에서 출토된 비너스, BC 한 200년경 만들어진. 여기도 보면 이제 눈에 보이죠? 짝다리 짚고 있는 게. 자, 이게 뭐라고? 콘트라포스토. 자, 요건 이제 콘트라포스토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데, 요건 뭐예요? 얘는 좀 나중에 거예요. 1433년이니까 르네상스 초기, 그죠? 초기 르네상스 때의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만든 다비드. 다비드는 골리앗과 다비드의 그 다비드 있잖아요. 그래서 발 밑에 보면은 여기 골리앗의 목이 댕강하고 잘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비드가 짝다리 짚고 있는 콘트라포스토의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일종의 콘트라포스토의 재발견이 있었던 그런 시대겠네요. 이 시대. 자, 요컨대 인체를 캐논으로 규정을 해도 동작에 따라서 인체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규정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예술가한테 일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가 있었다.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가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 이거는 단축법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이집트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거는 단축법을 피하고 가능한 한 신체가 완전히 보이도록 하는 정면성의 원리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벨 크레이터라는 건데요. 벨 크레이터. 벨 크레이터는 일종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물을 담거나 아니면 와인을 담거나 하는 그런 때 쓰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정면성의 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이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 발 보세요. 여기는
옆면을 발의 옆을 표현하고 있는데 얘는 발에 발가락이 다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정면성의 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것들은 정면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또 다른 벨크레이터를 볼게요. 심지어는 사람의 뒷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묘사들은 이집트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경우는 어떤 특정 시점에 따른 신체 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서 하고 있어요. 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다양한 어떤 자세들, 다양한 형태들을 묘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눈은 평면이 아니라 구죠. 사람의 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눈을 잘라보면.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망막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정체가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망막이 이루는 이 구면을 따라서 상을 맺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면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눈에서는 곡면에다가 상이 맺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작은 대상보다는 큰 대상의 경우가 왜곡의 정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큰 어떤 조각을 만들 때 이런 그 크기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피디아스. 피디아스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 조각가, 피디아스, 건축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디자인한 아테나 신상,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이에요. 아테나 신상 이 둘 다 거의 한 높이는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례를 좀 변형시켜서 얼굴을 좀 크게 만들어요. 얼굴을 크게 만든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앞에 가서 멀리서 보는 거랑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 조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 작아 보이겠죠. 그죠? 발은 이만큼 커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을 좀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조금.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비례가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아테네 신상을 다시 재현한 거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이제 그냥 머리가 이제 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튼 실제 비례를 변형시켜서 얼굴을 약간 크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 이게 중요한 말이네. 눈에 보이는 효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어떤 세 가지 문제점들, 그죠? 제작적 비례를 표현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 동작에 따른 신체 길이 변화, 그 다음에 작가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에 따른 신체 길이의 변화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그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들 즐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 예술들을 봤는데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 예술의 특성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현실 긍정적이고 현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좀 그리고 낙천적인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좀 현실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 예술에 비해서 좀 근엄하거나 딱딱한 느낌들은 없었죠.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자유가 있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던 이야기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체의 형태가 이제 그리드에 의해서 이제 크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창조성이 예술에서 큰 의미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 예술가 이름을 몰라요.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 예술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 뭐 언급이 됐던 임호텝, 그죠? 임호텝, 그 조세로 왕의 피라미드, 그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임호템이라는 사람 정도만 있지 우리는 이집트 예술가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리스 예술에는 예술가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아까 폴리클레이토스라든지 또 지난번에 봤던 리시포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피디아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아까 이름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상이한 작품들이 이제 창조가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예술가들의 개성이나 솜씨나 기술이나 뭐 재능 이런 것들을 찬미하는 문화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이집트 예술가의 차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잠깐 떠오르는 거는 이 두 나라 사이의 어떤 정치제도, 사회제도,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사회인 이 그리스랑 전체주의 국가인 이 이집트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테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두 시대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뭐 예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비렐름 보링거라는 사람이에요. 비렐름 보링거. 이 사람이 쓴 추상과 감정이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미술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집트 예술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그리스 예술은 왜 자연주의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풍토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풍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풍토는 적대적인 풍토고, 왜냐하면 사막들, 건조하고 계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의 풍토는 친화적인 풍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대적인 풍토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이런 풍토에서는 추상을 통해서 자연을 극복하려는 그런 충동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 나일강 유역에 이렇게 논밭이 있잖아. 그지? 논밭이 있을 텐데, 나일강의 특징이 매년 범람을 하죠. 그러면은 이 논밭의 경계가 다 지워져 버리겠죠. 다시 말해서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게 혼란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혼란에다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여기다가 질서를 부여하고 싶겠죠. 이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이 바로 기하학이죠. 그죠? 내가 지난번에 갖고 있었던 500평, 그지? 500평짜리 땅을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지? 땅바닥에 다시 그릴 수만 있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기하학이잖아요. 그럼 네 땅, 내 땅 경계를 다시 그릴 수만 있으면 질서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학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으로 조화되는 그런 풍토라서 자연과 상생하려는 그러한 충동이 발생한다. 자연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적대적 풍토에서는 추상 충동을 갖게 되고 친화적 풍토에서는 감정이입 충동을 갖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추상과 감정이입이라는 책에서 그 두 시대 사이의 예술의 차이를 이런 그 풍토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예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건축적 특성 첫 번째 이제 재료적인 것들 좀 볼까요? 재료는 이제 주로 이제 석재, 대리석을 많이 쓰고요. 목재 같은 건 주로 이제 지붕에 이제 트러스를 짤 때 목재 이제 지붕에 이렇게 뭐 트러스 같은 거 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때 많이 쓰고요.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지붕에 기와 같은 걸 얹게 되죠. 재료들을 주로 이제 석재, 목재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구조는 당연히
기둥보 방식을 많이 쓰죠. 기둥보 방식. 그리고 기둥보 방식이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종의 디자인 시스템으로서 조형에 깊이 관여한다. 오더, 그죠? 오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내부 공간을 상대적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듯해요. 그 대신에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외부의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태와 공간이 있으면 형태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기후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형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소적인 형태 그리고 오더를 기본으로 하는 조화와 비례, 기하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신전, 하나는 넵튠 신전이고요. 템플 오브 넵튠. 요거는 아테나 신전. 둘 다 이제 페스툼이라는 동네에 있고요. 페스툼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보면 이제 기둥을 보시면 이게 무슨 기둥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도릭 기둥이에요. 도릭 기둥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기둥, 어때요? 딱 그 기둥보 시스템이 눈에 보이잖아. 기둥, 그치? 여기 보, 이거죠. 또 형태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등장해요. 나중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글쎄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그리스 신전은 신상을 안치하고 복납된 그런 보물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내부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신상이 있고 그리고 보물 창고가 있는 뭐 그런 형태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거의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한정적인 것이죠. 근데 내부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바깥에서의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둥과 오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오더라는 거는 기단, 몸체, 상부 구조. 그러니까 하부 구조와 그 다음에 몸체라는 게 바로 이제 기둥보를 말하는 거예요. 기둥보. 그러니까 밑에 이제 기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보가 있고 그 위에 상부 구조가 있는, 즉 건물을 구성하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이 조합되는 규범을 말을 합니다. 이게 오더예요. 오더. 이 건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부분들이 조합되는 규범. 건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정해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조합이라는 것이 비례라는 어떤 명확한 미적 규칙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오더는 결국 이집트에서 우리가 구조 시스템들을 좀 봤어요. 이집트의 구조 시스템이 그리스로 이제 수입되면서 일종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더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리아식 오더, 이오니아식 오더, 그리고 코린트식 오더. 도릭 오더, 이오닉 오더, 코린티안 오더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어떤 특정의 오더가 주로 사용되었던 그 지역의 이름으로 이름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리아라는 동네, 이오니아라는 동네, 코린트라는 동네에서 유행했던 오더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기둥의 이름이랑 동일하다. 오더의 이름은 기둥의 이름이랑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오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기둥이다. 그죠? 자, 오더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얘가 도릭 오더고요. 얘가 이오닉이고요. 얘가 코린티안입니다. 우선은 딱 이거를 보고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제일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이걸 구별하면 돼요. 얘네들. 그지? 캐피탈이죠.
주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계의 주두, 이오닉의 주두, 코린티안의 주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각각의 어떤 기둥과 그 기둥의 하부 구조, 그 다음에 상부 구조들을 이루는 이런 방식들, 그런 것들을 미리 규정해 둔 게 오더다. 그래서 이 오더는 나름대로의 상징 의미들이 있어요. 도릭 오더는 굉장히 남성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오닉 오더는 여성적이다. 코린티안 오더는 매우 화려하면서 또 여성적이다. 결국 이거 이야기는 결국 기둥이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 사람들은 의인화를 되게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신화예요, 신화. 예? 신들을 다 인간적인 어떤 성향과 인간의 형상을 띈 걸로 다 묘사를 하잖아.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좀 중요하다 싶으면 다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의인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오더들도 어떤 굉장히 의인화시켜버리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의인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신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의인화한다는 것. 즉,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유행하면은 이즘을 붙이잖아. 그래서 휴먼을 강조하니까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광경을 보고 뭐 인간애를 느껴서 뭔가 동정심이 가고 하는 그런 휴머니즘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강조한다, 사람을 강조한다라는 게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 인본주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한 이 오더는 각각의 오더는 저마다의 비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릭 오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릭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걸 A라고 했을 때요. 기둥의 높이 얘가 H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 도릭 오더 같은 경우는 H가 한 5A에서 6A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뚱뚱하죠. 그 다음에 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H가 7A, 8A, 8A부터 10A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린티안 이 오더 같은 경우는 H가 한 10에서 11A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주 단편적인 것이지만 현재 제가 보여드린 것은 결국 이 오더라는 것이 굉장히 저마다의 비례를 각각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레이시오잖아요. 레이시오. 여기다가 이즘을 붙여볼까요? 얘네들 비례를 굉장히 중시했으니까. 레이셔니즘? 좀 어렵잖아. 레이셔널리즘. 뭐예요?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그죠? 이 두 가지 개념, 즉 이 휴머니즘과 이 레셔널리즘, 합리주의, 이 두 가지가 잘 드러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클래시시즘이라고 해요. 클래시시즘, 고전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기를 다루는 말은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근저에 이런 인본주의와 이런 합리주의를 이런 인본주의 합리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클래시시즘, 이 고전주의가 결국은 그 BC 한 500년경부터 AD 1880년경까지 서양 건축을 지배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전주의가 서양 건축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죠? 중간에 중세시대 때는 살짝 이 고전주의의 성격이 좀 약화되기도 합니다. 약화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 시기, 그러니까 BC 500년경은 제가 아까 고대 그리스의 시대 이야기하면서 시대 구분 이야기하면서 알카익이 아니지, 클래식, 그지?
클래시컬 그리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클래시컬 그리스 시대가 바로 이 시기고 AD 188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이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이때 이후로는 이제 소위 이제 모던 무브먼트가 시작된 게 바로 이때쯤이에요. 소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트 앤 크래프트라고 있죠.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모던 무브먼트 근대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 정도 되고, 그때가 한 이때쯤 됩니다. 1880년경. 그래서 이때쯤 사이를 이 고전주의가 이제 서양 건축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고대 로마의 판테온도 그렇고, 이거는 코린티안 오더가 이렇게 딱 써 있잖아. 코린티안 오더.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우, 아래 위 1층, 2층, 3층이 도릭, 이오닉, 코린티안 오더로서 되어 있죠. 물론 요거는 이제 중세시대 때인데요. 중세시대 때는 이런 오더들이 좀 불명확해요. 그죠? 불명확해요. 근데 분명 사용은 되고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변형되고 해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 건축이 다시 부활하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 알베르티에이, 루첼라이, 팔라조 루첼라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오더들이 눈에 보이고요. 이 신고전주의의 신고전주의의 신켈이라는 건축가의 알테스 뮤지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오닉 오더들이 전면에 드러나 있어요. 다른 말, 어쨌든 이런 고전주의, 오더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고전주의가 서양 건축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요컨대 이 오더라는 거는 단순한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시스템을 넘어서서 서양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고전주의, 즉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게 되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오더가 갖고 있는 이런 상징 의미에서부터 결국은 오더는 클래시시즘, 고전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더라는 오더인데, 결국 이 고전주의라는 게 결국은 어떤 서양 사상에 굉장히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오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실 근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르꼬르비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르꼬르비제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파르테논 신전,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모듈러라는 일종의 비례 시스템입니다. 혹은 뭐 치수, 축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듈러를 창안하게 되는데, 왜 모듈러를 창안하냐면 이 르꼬르비제가 굉장히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건축의 기계화라는 것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시스템화를 추구를 하는데, 어떤 시스템화를 추구를 하려면 이런 치수의 시스템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문을 뚫을 때, 여러분들 평면 뭐 인면이든 뭐 평면을 그리든 창문을 뚫을 때 이렇게, 이건 벽이고, 창문을 뚫을 때 이 폭을 얼마로 하세요?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어떨 때는 1m 했다가 어떨 때는 뭐 1200 했다가 어떨 때는 뭐 2400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잖아. 1250 뚫어도 되죠. 그죠? 우리 현재 이 마음대로 뚫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계화가 힘들죠. 어떤 정해져 있는 치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 르꼬르비제는 이 모듈러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치수를 정하고자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단순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인체 비례라든지 그리고 또 황금비를 적절히 적용을 해서 적당한 그런 치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모듈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인체 비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휴머니즘, 그 다음에 다양한 비례에서 나타나는 레셔널리즘, 결국 이 사람도 클래시시즘적인 전통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와서도, 그죠? 그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전통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고전주의라는 것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특성들, 이 오더를 이루고 있는 기둥들을 좀 보면은, 도립기둥, 자, 지금 보시는 게 도립기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좀, 그 다음에 이오닉 기둥, 자, 코린티안 기둥. 자, 이 도립 기둥, 각각은 이제 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고, 도립 기둥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집트의 베니아산이라는 암굴 분묘에서 프로토 도릭 16각 기둥이 나왔다는 이렇게 출토됐던 이야기 했죠.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도릭 기둥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장중한 느낌. 그리고 특징이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도립 기둥은 이렇게 주두와 주신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있어야 되는 이 베이스, 주초가 없어요. 주초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오닉 기둥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곡선적이며 유연성, 우아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양머리 같은 이 부분 우리가 볼루트라고 해요. 볼루트. 이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볼루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례는 한 8A에서 10A 정도, 도립 기둥은 5A에서 6A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코린티안 기둥은 매우 화려하다.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 기념비적, 그래서 기념탑이라든지 기념물 이런 데다가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칸서스 나뭇잎이 이제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너무 못 그렸네. 자, 이게 코린티안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오더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에게 건축까지만 보죠.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 건축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건축이죠. 그래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해는 그리스 앞바다잖아. 있었던 두 개의 문명,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의 건물들 한 4개 정도만 볼 겁니다. 먼저 미노스 문명은 크레타 섬, 요게 크레타 섬이잖아. 예?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 크레타 섬, 여기.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섬문화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 무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좀 심각한 건축을 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은 건축들 한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장식이 많고 복잡하고 화려하면서 방어 시설이 별로 없어요. 심각하지 않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크노소스 궁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미케네 문명. 미케네 문명은 이 필레폰네소스 반도 이 남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전쟁, 정복 중심의 대륙문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노스는 좀 섬문화, 해양문화, 무역적인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정쟁과 정복 중심의 어떤 문명이기 때문에 성체가 많겠죠.
그리고 굉장히 둔탁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방어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티리스 선체라든지 아트레우스 보고, 사자의 문 이런 것들 한번 볼 겁니다. 아무튼 이 에게 건축, 즉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의 이 건축들은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호메로스 알죠?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그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건축이 거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적은 별로 없는데 건축의 모습이 살짝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건축을 호머릭 아키텍처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호머릭 아키텍처라는 것은 문자로만 기록된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특히 이 시대를 칭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미노스 문명의 크레타 섬에 있는 크로소스 궁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항공 사진이고 여기 이제 평면도인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미로 평면이죠. 미로 평면이고요. 중앙의 중정이 전체 컴플렉스의 핵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주변부의 건물들이 별다른 위계성 없이 뭐 대충대충 배치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방어시설이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른 말로 성체가 없는 거죠. 성체라는 거는 성과 요새를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성체라는 건 성과 요새. 그래서 왜 없냐? 왜냐하면 크레타 섬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천연 요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방어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좀 특이합니다. 기둥이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이제 도립과 유사한 그런 주들을 띠고 있는데 주들을 갖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주신이 샤프트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지는 가늘어지는 그런 재밌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채색이 굉장히 화려하죠. 자,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로소스 궁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에게 건축에서 이제 미케네 문명의 티린스 성체예요. 티린스 성체. BC 한 1400에서 12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로 평면인 것은 크로소스 궁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전체 컴플렉스에서 핵심 부분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건물이 위치하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건물이 어떤 위계성을 가지고서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성벽 축조술. 이제 이 사람들은 방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벽 축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건데요. 이 티린스 성체에서 사용된 성벽 축조술은 이 사이클로페안이라는 방식이에요. 사이클로페안 메이슨리 석축법, 사이클로페안 석축법, 그 다음에 렉탱귤러 석축법, 폴리고널 석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로페안 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큰 막도를 그냥 막도를 이렇게 쌓아요. 막도를 막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비는 공간들이 생기죠. 큰 막도를 맞추어 쌓고 빈틈에다가 작은 돌들을 이렇게 넣어서 빈틈을 메꾸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로페안 방식이고요. 렉탱귤러 방식은 말 그대로 이런 직사각형의 어떤 돌들을 모서리들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이 렉탱귤러라는 방식이고요. 폴리고날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다각형의 돌들을 빈틈없이 짜맞추어 가는 방식이 이제 폴리고날이라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티린스 성체는 이 사이클로페안 방식을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티린스 성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메가론이라는 거예요. 메가론이라는 거는 왕의 거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거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왕의 거실인데 중심에 이렇게 화로가 있고요. 그 주변에 4개의 기둥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이 평면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메가론. 메가론이 결국 실내의 하나의 단위 공간으로서 전체 평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후에 이 메가론은 그리스 평면의 원형이 된다라는 것 정도 하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가론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 평면의 원형이 어디 있냐? 이런 메가론에 있다. 미케네 문명의 메가론에서 왔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언 게이트, 사자의 문인데요. 자, 이거는 미케네 궁의 이제 외부 출입구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 보시면 왜 사자의 문이냐면 이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을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이제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물론 머리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언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삼각형의 이 조각들을 만약에 없애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구조는 그대로 가는 거죠. 명확하죠. 구조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일종의 코벨식 아치예요. 코벨 아치. 코벨드 아치 혹은 코벨드 아치 혹은 코벨 아치 이렇게 부르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들을 조금씩 내어 쌓아서 만든 아치를 제가 코벨식 아치라고 한다 그랬죠. 그 코벨식 아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아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라이언 게이트입니다. 자, 비슷한 또 구조적으로 또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트레우스 보고 트레저리 오브 아트레우스라는 겁니다. BC 1300년경에 만들어진 미케네 문명의 또 건축물인데 자 보면 평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은 이런 동그란 평면이 있고 일종의 여기 위에 돔이 덮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 결국 이게 드로모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톨로스라고 해요. 드로모스와 톨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드로모스와 톨로스. 일종의 분묘 형식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분묘 형식. 이집트의 신전 건축에서도 봤는데 이 드로모스라는 참도를 떠나서 톨로스는 우리말로 하면 묘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묘실, 참도, 일종의 그런 통로 분묘의 형태로 되어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지름이 한 14.6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가 13.2m 정도 되는 돔으로 톨로스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판테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어떤 돔 구조 형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코벨드 아치, 코벨식 아치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게 문명에서 특히 이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는 석축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축법이 발달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봤듯이 어떤 방어, 전쟁, 이러한 시설, 전쟁을 위한 그런 방어 시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성체 중심의 이런 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석축법이 발달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도 이런 아치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의 이제 신전 건축들 좀 더 핵심적인 것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